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낼 날이 오다니 사람 인생 참 모르는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마트를 운영하셨어요. 근방에서 비교할 곳이 없는 제법 큰 마트였고 저는 나름대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몹시 금술이 좋으셨고 주변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였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께 첫눈에 반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시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해 작은 구멍가게를 함께 차리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규모가 커져 꽤나 커다란 마트가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두 분이서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구어 지내오셨으니 사이가 좋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끔 장난스레 두 분을 질투할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정말 보기 좋은 부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하루빨리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마트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마트로 달려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골라 꺼내 먹으며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트를 드나드는 손님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런 행위를 관찰놀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살펴보는 것들은 매일같이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시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다던가 항상 사과를 사가시던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과일을 사가셨다던지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단한 탐정이라도 된 듯 어머니와 함께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하고 평화로운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제가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산산조각나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율학습이 끝나면 매우 늦은 밤이었고 집에 도착할 시간이 마트 문을 닫을 시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교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마트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가게 마감을 하고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트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달려갔더니 마트 앞에 웬 구급차가 서 있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누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했나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사람들 사이를 겨우 헤쳐나가 고개를 내미는데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신없이 울며 그런 어머니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셨고 제가 미처 아버지를 부르기도 전에 구급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는 계산을 하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혼자 대강 가게 마감을 하고 셔틀을 내린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벽녘쯤 돼서야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안으로 정신 못 차리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 당분간은 마트 문 닫고 여기서 엄마 지켜볼 생각이야. 우리 딸 혼자서 밥도 잘 먹고 학교 잘 다닐 수 있지? 뇌출혈이라니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사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2-3번씩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실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나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쓰러지다니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밤새 우셨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기적적으로 눈을 뜨시기는 했지만 이미 뇌에 많은 부분이 손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나 언어 쪽에 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약물치료와 재활훈련 꾸준히 하신다면 차차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실지는 환자에 달려있기에 저희도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허무하게 돌아가실까봐 매일 밤마다 울며 기도했던 제 정성이 통하기라도 했는지 얼마 후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적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후유증으로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셔서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눈을 떠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쏟아내셨고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를 내뱉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짧게나마 더듬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인과 비교하자면 택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해하시며 자괴감을 느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와 아버지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치료에는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약들이 생각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줄줄이 들어두었던 보험은 이 약물은 이래서 적용이 안 된다, 저 약물은 이 조항에서 포함이 안 된다며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를 몹시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돈은 당연히 쓸 수 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재활에만 전념하라며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셨지만 점점 남몰래 한숨을 쉬시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게다가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저희 마트 바로 근처에 대형 마트 체인점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가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즘 저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대학교 등록금이며 제 자취방 월세며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대학에 진학하라며 다른 곳에 쓸 돈은 없어도 너 공부시킬 돈은 있다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낮에는 마트에서 혼자 일하시느라 밤에는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시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집안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공부하겠다고 고집부릴 생각 없어요. 어머니 어느 정도 회복되시고 집안 형편 괜찮아질 때까지는 아버지 도와서 마트 일하고 어머니 간병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대학에 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봐도 되잖아요. 저한테는 대학보다 우리 가족이 훨씬 소중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간병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하루 종일 머물며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니 아버지께서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마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트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갔고 결국 대형 마트 체인에 완전히 밀려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민하시던 아버지께서는 마트를 정리하시고 택시 운전 일을 하셨어요. 신혼 시절 구멍가게에서부터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읽어오신 삶의 터전인 마트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기에 몹시 아쉽고 슬픈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냉정했고 어머니의 재활 훈련은 점점 더 더딘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지셨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 덕에 혼자 힘으로는 물 한 잔 제대로 마시기도 힘들어하셨고 마트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로는 더욱더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모두가 잠든 새벽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숨죽여 흐느껴 우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학교에 입학해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재활훈련 후 지쳐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조용한 복도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쩍 짜증이 늘어나셨고 하루 종일 그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비위를 맞추고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반복되는 걸까?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했고 캄캄한 병원 복도가 꼭 제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비상구 계단 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평소 같으면 잠깐 돌아보고 말 정도였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착도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새벽이었기에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난 계단 쪽으로 향했고 어두컴컴한 비상구 계단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 들은 소리였나 싶어 돌아가려던 찰나 계단 아래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계단에 내려가니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급하게 당직 간호사를 불러왔고 아이는 알고 보니 위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어요. 해당 층 당직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병실에 빠져나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었던 터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쓰러진 후 오래 방치되었으면 큰일이 났을 수 있다며 제가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급하게 실려갔고 정신없는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어머니의 재활훈련을 위해 병실을 나서려는데 벽실 입구에 익숙한 얼굴의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어제 계단에 쓰러져 있던 그 아이였고 아이의 보호자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본인이 깜빡 조는 사이 아이가 몰래 병실을 빠져나갔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저 덕분에 살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뭐 때문에 입원을 해 있었던 걸까 내심 궁금한 마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저희 어머니처럼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병실의 위층은 1인실들만 있는 말 그대로 상당히 부자인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층이었어요. 아이 또한 아버지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원래 몸이 허약하셨는데 아이를 낳던 중에 생긴 문제로 목숨을 잃으셨고 아이도 미숙아로 태어나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회장으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병원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아이는 태어난 후로 줄곧 병원에서만 자라 또래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껏 유일한 말동무가 간병인 아주머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틈만 나면 저희 병실에 찾아왔어요. 아이는 누나 하며 저를 잘 따랐고 저도 그런 아이가 참 귀여웠습니다.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며 1년여간을 가까이 지냈어요. 아이는 아픈 상황에서도 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그런 아이 덕에 저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운 덕분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날이 갈수록 재활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시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기에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권유했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 기간의 병원 생활을 청산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병원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에 몹시 슬퍼했어요. 너무 울면 몸에 무리가 가니 울지 말라고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한참을 달래주었지만 결국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던 날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는 전날 울다 지쳐 쓰러진 탓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퇴원 후 집에서 재활을 이어나가시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 일을 하시며 벌어오시는 돈은 그닥 큰 돈이 아니었고 여전히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를 간병하며 하루 종일 곁에서 모셨어야 했으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라도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께서 노력해 오셨듯 저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콜센터, 밤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몸은 많이 고됐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몹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콜센터 일을 마친 후 잠시 집에 들렀다가 식당으로 출근했고 그날따라 식당 일이 몹시 바빴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연달아 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이따위로 일을 하려면 당장 그만둬라. 어린애가 사정이 안 되어서 써주었더니 날이 갈수록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수그리고 사과를 하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유독 힘드신 날이면 꼭 손에 마시는 것을 사들고 퇴근하시곤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보니 아버지께서 무슨 심정으로 먹을 것을 사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족들과 야식으로 통닭이나 한 마리 먹을까 하고 연락을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아직 퇴근 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근처 회사에서 회식들이 많았는지 밤 늦게까지 택시 손님이 많다고요.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주무시고 계시나 싶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니 불이 켜져 있었기에 그 사이에 일어나셨나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나 싶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며 어머니 아버지를 불렀는데 두 분 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몹시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머니께서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또 한 번의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었고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의 몸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본인이 일을 조금만 더 일찍 끝내고 돌아왔다면 어머니께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택시기사 일도 그만두시고 매일 집에서 술만 드셨어요. 두 분은 세상 어느 부부보다도 사이가 좋은 부부셨기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아버지처럼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택시 일을 그만두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는 여전히 콜센터와 식당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앞날이 캄캄했어요. 모두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고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없이는 혼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던 아버지가 그날은 제가 퇴근하니 저녁밥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동안 못난 부모 때문에 고생 많았다. 네 엄마 그렇게 되고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널 돌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넌 어렸을 적부터 참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딸이었지. 그래서 더욱더 내게 많은 짐을 지웠는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아무리 가족을 위하고 싶어 한들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이에 맞게 즐겁게 놀고 싶기도 했을 텐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고 내게 많은 부담을 줬던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너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 시작해라. 다른 건 몰라도 너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 한 몸 다 바쳐서 남은 인생 너를 위해 살기로 했다. 죽은 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 나 그래도 당신 떠나고 남은 인생 딸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거다. 그날 먹었던 김치찌개의 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보신 적도 없는 아버지가 끓여주셨던 그 찌개는 말 그대로 김치를 물에 담근 물인 양 밍밍하고 시큼했지만 제가 지금껏 먹었던 김치찌개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께서는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저는 콜센터와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본 펜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금세 다시 적응할 수 있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저는 목표로 하던 대학을 입학했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고 행복했어요. 고향집에서 홀로 지내실 아버지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본인 걱정은 말고 너부터 잘 챙기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몹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바로 회사에 취직했고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고향집과도 가까웠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과도 관련 있는 직군이었기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취직한 후로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둘이 함께 지내니 좋기도 했고요. 그 무렵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부쩍 좋지 않아지셔서 택시 운행 시간을 많이 줄이셨고 평생 피워오시던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결국 택시 운전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차를 운전하며 보내셨으니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올 만했습니다. 어깨며 목이며 뻐근하지 않으신 곳이 없었고 특히 허리 디스크가 심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저는 물리치료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오래 일하던 물리치료사였고 몹시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료원을 찾을 때마다 가장 밝게 인사해 주었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점점 더 호감이 갔어요. 특히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리치료원 특성상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모든 어르신분들이 그러시진 않지만 가끔 무턱대고 화를 내시거나 고집을 부리며 일하는 치료사들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런 분들께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노련하고 능숙하게 대처하더라고요. 매번 진심을 다해 열심히 치료하고 어르신들을 성실히 모시는 모습을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껏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순맥이었기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호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음료수나 빵 같은 것들을 조리원을 찾을 때마다 건네주며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를 전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남편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니 남편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살고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종종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좋게 보고 계셨거든요. 아마 그 치료원의 어떤 환자에게 물어봐도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은 너무나 다정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야말로 제 운명의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두 분을 어렸을 적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해요.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쭉 혼자서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남편은 여러모로 보나 유복하고 부족할 것 없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왔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어렸을 적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 싫기도 했고 날 두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어.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였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건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 난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날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계셨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밥을 굶으며 지내진 않았어. 거창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널 만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의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남편 덕에 저 또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몇 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참 무심하셨어요.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살 날 딸과 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제게 속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단순히 체라도 했나 싶어 소화제를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속이 좋지 않아 점심을 걸렀다고 했고 그때까지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근무를 하던 남편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근처 구급실로 급하게 실려갔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바로 체한 것과 같은 명치의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해 넘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한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걸,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명치가 쥐어짜듯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 걸 미친 듯이 후회가 몰려왔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아버지를 보고 왜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탓하시는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나니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머리로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2돌이 지난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왜 하늘은 내게서 소중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뺏어가는 건지, 왜 하필 나였는지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매일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어린 딸을 두고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도 저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딸을 집에서 돌봐주셨기에 회사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몸이 성치 않으셔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없는 형편에 도우미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었고 그나마 집에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랐어요. 왜 이런 험한 세상에 나와 아이만 남겨두고 그렇게 빨리 떠나가 버렸는지, 저를 향해 웃어주던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라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간신히 남편을 잊은 날에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제 손에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지어주시던 어머니의 얼굴,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며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 돌아가시던 날 아침 환히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던 표정까지. 2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정신의 끈을 부여잡고 버텨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러지면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어린 딸과 모진 세상을 모두 겪고 쇠약해지신 아버지께서 기댈 곳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나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내던 저에게 일어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은 몰아서 일어난다고 하죠.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도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회사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쿵 떨어지던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아버지를 붙잡고 119에 전화를 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나시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금세 기운을 차리셨지만 한동안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병실 앞 대기의자에 앉아있으려니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지냈던 때가 떠올랐어요. 20살에 제가 새벽마다 병원 의자에 앉아있던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수많은 걱정들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얼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태어나신 뒤로는 병원을 찾을 일이 없어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한동안 가까이 지냈던 5살 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쯤은 어른이 되었겠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지금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으려나. 멍하니 앉아 시도 않는 생각들을 이어가던 중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나 맞죠? 저 기억하세요?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저를 누나라 칭하며 살갑게 아는 척을 하는데 처음엔 전혀 갈피가 잡히지 않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아이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해맑게 웃는 얼굴만큼은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 의자에 앉아 그동안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사실 완벽하게 다 나은 건 아니라 오늘처럼 가끔 병원에 와서 정기검진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퇴원은 15살 때 했어요. 누나 만났을 때가 5살쯤이었으니까 누나가 병원을 떠난 후로 10년이나 더 병원에 있었네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치료, 약 다 너무 싫고 괴로웠던 것들 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신경 써줄 시간이 없으시지. 간병인 아주머니는 말동무가 되어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인이었기에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시지도 않았고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픈 건 둘째치고 저한텐 친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나가 제 인생 첫 번째 친구였던 셈이죠. 누나가 그렇게 가버린 후로 많이 쓸쓸했어요. 물론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이니 기억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지는 않지만 누나랑 얘기하고 놀았던 게 몹시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태어나고 나서는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물론 남들 다 마시는 술 같은 건 입에도 못 대지만요. 그래도 멀쩡히 밖을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이의 근황과 어렸을 적 추억 이야기를 나누니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얼마만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떼를 쓰다가 저한테 엉덩이를 얻어맞고서야 병실 밖으로 나섰던 일, 함께 옥상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일, 밖에서 몰래 사온 떡볶이를 함께 나눠 먹었던 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아이와 저는 추억을 참 많이도 쌓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는 문득 제게 누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며 어머니께서는 정정하시냐 물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어. 뇌출혈이 한 번도 오셨거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오셨지만 결국 제대로 된 처치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참 정정하셨는데 웃는 얼굴로 날 배웅해 주셨는데 사람 목숨이란 게 참 허망하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 오랜만에 펜을 잡아보려니 처음엔 많이 어색하더라. 그러고 보니 병원에 지낼 때 너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기약하려나 모르겠네. 한글도 제대로 못 읽던 애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나도 남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도 하고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애도 있어. 딸이야.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키우고 있어.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 심장마비로. 인생 참 기구하지 않니? 어머니 그렇게 되시고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남편을 만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지. 남편은 나한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날 세상 누구보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다니. 참 역설적이지 않아? 남편마저 내 곁을 떠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어린 딸이랑 아프신 아버지 두고 떠나고 싶다는 못된 생각도 많이 했어.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 내가 잘못되면 남은 2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온 거야. 한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더라.
별일 없으신 건 참 다행이지만 병원비가 워낙 비싸야 말이지. 너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상대여서인지 저도 모르게 구구절절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이 넋두리처럼 흘러나왔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쳤지만 주변에 말할 곳 하나 없었기에 그랬었던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다 해놓고도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다 꺼냈다며 신경 쓰지 말라, 바쁠 텐데 붙잡아둬서 미안하다 말하자 아이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나한테 그렇게 힘든 사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누나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날 누나가 저를 발견해서 간호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그 뒤로도 누나가 있었기에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그나마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누나가 그렇게 떠나버린 뒤로 항상 궁금한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제 와서 누나를 찾기에는 적당한 명분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누나를 찾아볼 거 그랬어요. 누나도 알다시피 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작은 회사 운영하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나가 하는 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나중에야 이야기 전해 들으시고 누나한테 살해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아마 아버지께서도 누나 사정 들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살해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누나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요. 딸 돌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요. 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너한테 그런 도움 바라고 이야기 꺼낸 거 아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너한테 털어놓아 버린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미안하다. 너무 반가웠다.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자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병원을 나선 제 눈앞에 닥친 것은 현실이었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아이를 돌봐주시던 아버지까지 쓰러지셨으니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2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제 회사 생활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몹시 싫어하는 상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상사는 요즘 말로는 골드미스, 흔히 말하는 노처녀 부장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워낙 깐깐하고 히스테릭해서 회사 사람들 모두 쉬쉬하며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그 여자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었기에 최대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통 회사 일에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자 부장의 눈에 그 모습이 몹시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사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대놓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도 꼭 제 것만 콕 집어서 지적을 하거나 다시 해오라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져 다른 직원들도 부장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정도였어요.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나갈 때도 그 여자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장은 분명 제 딸을 보면 난리를 치며 질색하게 뻔했으니까요. 역시 예상대로 부장은 제가 데려온 딸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애새끼를 데려오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그쪽 놀이터예요?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일하는 곳에 애새끼를 데려오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상식이야?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일하고도 겨우 그 정도 직급 달고 있겠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니까. 나 같으면 쪽팔려서 회사에 애새끼 데려올 생각은 하지도 못할 텐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애새끼 생긴 것도 딱 보니 지 엄마 닮아가지고 멍청하네. 아유 진짜. 저는 그런 부장에게 너무 죄송하다. 비상식적인 일인 거 저도 알고 있다. 근데 정말 아이를 맡겨놓을 곳이 없었다. 오늘 하루만 사정 이해해 주시면 주말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 사정했지만 부장은 지금 당장 애새끼를 데리고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서러움과 모멸감에 눈물이 정말 폭폭처럼 쏟아졌어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뒤로 비서들이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어요. 회장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빼도 박도 못하게 들켰으니 이제 잘리기라도 하려나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부장, 지금 뭐라고 했나? 지금 내 소녀한테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호통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조차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내 손녀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회장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본인이 제 딸을 손녀처럼 돌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봐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라 대답도 못한 채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회장님께서는 익숙한 이름을 꺼내며 이 아이를 알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회장님께서 종종 사무실에 돌아다니시며 직접 사원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가벼운 안부를 묻기도 하시며 사원들과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러시기 쉽지 않은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하여 10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회장님과는 당연히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회장님께서는 얼마 전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에게서 저와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회장님께서는 심장마비 이야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 물으셨고 아들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설마 하니 제가 본인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신 회장님께서는 기꺼이 저를 돕겠다 말씀해 주셨고 제 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손녀처럼 후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은 뒤집어졌고 특히 저를 구박하던 부장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에 박하고 권위주의적인 곳이 되었냐며 사정이 어려운 사원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지내야지 우리 회사의 사원을 잊었냐 부장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동안 사원들 하나하나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줄 아냐. 아랫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랫사람들의 짐을 대신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상사다. 당신 같은 인간은 상사 자격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부장을 해고하셨습니다. 부장은 그런 것 아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근무 태도가 불량했는지 아느냐. 본인은 상사로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멍청하다느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그 모든 폭언과 막말을 눈앞에서 목격하신 회장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변명이었고 결국 부장은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사코 도움을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완강하셨습니다. 아들 목숨값에 대한 답례라며 그동안 줄곧 눈앞에 두고도 은인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다며 부탁이니 거절하지 말아달라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고 회장님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린 시절의 은인에게 감사함을 보답해줄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다 간곡한 부탁을 해왔고 더 이상 자존심 세우며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저는 결국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출근해서 딸을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의 곁에는 전문 간병인이 하루 종일 붙어 아버지의 간호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더 가깝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 도우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까지 사주시겠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큰 도움은 필요 없다 거절했지만 회사 가까이에 집이 있어야 출퇴근하기도 편할 테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 전에 살던 집은 좁을 텐데
본인 손녀가 자기 방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는 고집 부리지 않을 테니 이것까지만 받아달라 하셔서 결국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베풀었던 작은 관심과 친절이 이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달까요. 게다가 저를 괴롭히던 부장이 잘리고 공석이 된 부장 자리에는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장 바로 밑에 직급이 저였고 부에서 가장 연차가 긴 사원이기는 했지만 부장으로 승진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저를 낙하산으로 앉혀준 것이 아니라 빈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저였다며 부원들도 모두 제가 부장이 되는 것을 반기는 눈치였고 본인이 보기에도 제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걱정 없이 회사를 위해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해주시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회장님의 말씀에 애사심이 끌어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제 몸을 갈아서라도 이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그 뒤로 아이는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딸과 함께 제가 아이에게 해줬던 것처럼 글 공부를 하기도 했고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주고는 합니다. 어렸을 적에도 참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모습 그대로 컸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생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저만 힘들고 남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시간도 와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지나가면 그 너머에는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과거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텨봅시다. 사람이 언제까지고 불행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언젠가는 제게 찾아온 것과 같은 행복이 꼭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을 넘긴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함도 있고 머쓱함도 느껴지네요. 다들 이런 기분으로 자기 얘기를 털어놓으시는 건지 참 대담하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서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고 한 번은 정리를 해두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손에 키워졌습니다. 엄마와의 기억은 9살 때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즈음에서 엄마는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이유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그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어린 시절 저에겐 잘 와닿지 않았지만 의뢰에 그런 화제가 돌 때마다 아버지는 인상을 쓰셨고 그 말을 한 대상에게 거침없이 화를 내곤 했었어요. 애 앞에서 우리 영순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들이 봤어? 봤냐고? 애 듣는 앞에서는 적어도 똥오줌은 가려야지. 할 말 못할 말을 그렇게 못 가려요? 밥 멀쩡히 먹고 뭐 하는 짓들이요? 아버지는 세상 온갖 분노를 그쪽에 털어버리곤 속상한 얼굴로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곤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움직이긴 했지만 늘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리고 꽤 미녀인 축에 속했던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동네에서 적이 많은 편이었어요. 엄마를 두고 맨날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곤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에 머리를 쓰다듬어가며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속절없고 철없는 어른들인 것 같아요. 에이그 영순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저런 애미한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유, 네 낳아놓고도 저렇게 남자한테 환장을 해가지고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저런 게 애미라니 보통 불행한 게 아니야. 아유, 내가 볼 때 네 엄만 조만간 네 두고 도망갈 것 같다. 응? 이런 말들을 해대면서 멀리서 우리 엄마가 걸어오는 것 같으면 또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안 그래도 아줌마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줌마들이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정말 남자 때문에 그래버린진 알 수 없지만 어린 마음에 저도 눈치는 있어서 거의 반반 정도는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 단둘이 남아서 살고 있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어요. 커갈수록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럼에도 저 먹여 살리겠다고 일은 맨날 다니고 몸은 쇠약해지기 일쑤였죠. 나중에 친척들도 가끔씩 와서 돌보긴 했고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외롭고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들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생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따로 아버지를 두고 어딜 나간다든지 친구들과 뭔가를 하고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도 그런 부분에서 무척 미안해하셨어요. 영순이 네가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넌 정말 부모 복이 없어. 엄마도 그러고 나가버리고 애비도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라 시원찮고 말이야. 부모 복이 이렇게 없는 인간도 없을 거다.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당사자인 부모한테는 저런 말을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주변에서도 그러고 아버지조차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외로운 시절을 지내면서 직장 생활도 간간히 했고요. 청춘의 좋은 시기를 그럭저럭 지내다가 놓쳐버리게 된 것 같아요. 당시로는 노처녀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걸 갖고 흠을 잡는 사람들의 소리도 견뎌내야 했었네요. 그러던 차에 결국 아버지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전 정말 하늘 아래 혼자가 돼버렸답니다. 마음을 둘 만한 친구가 없었던 저는 당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사분에게 그런 허탈함을 털어놓게 됐어요. 저를 오래 지켜보시기도 했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영순 씨, 내가 볼 땐 영순 씨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가족들끼리 북적북적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시집 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너무 의외의 제안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무척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저한테는 약간 컴플렉스처럼 결혼이란 단어가 남겨져 있었거든요. 부모의 결혼이 실패하기도 했지만 제 주변에 알만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아주 당연스레 결혼을 했었어요. 노처녀라는 이름 아래 수모를 겪기도 하고 이제는 제 인생은 정말 틀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집,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동아줄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장님, 저도 결혼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될까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당시에 저도 상당한 용기를 냈던 거죠. 그런데 부장님께서도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상대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장님, 정말요? 근데 저도 나이가 꽤 있는데 그럴 만한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부장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꺼내니 부장님은 한 번은 살짝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양해를 구하듯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긴 해. 저기 근데 말이야 영순 씨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를 놓아볼게. 결혼을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이 정말 너무 괜찮아. 요즘은 그렇게들도 다시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 앞불사 부장님의 말씀은 재혼을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저는 우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제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 부장님도 주춤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며칠쯤 지났을까 묘하게 다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됐다, 내가 정식으로 선을 봐본 적도 없고 한번 이런 자리를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저 괜찮으니까 그냥 만나보게 해주세요. 한번 만나라도 볼게요.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해서 만남은 주선이 됐고요. 종로의 한 다방에서 만나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장님이 얘기해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바로 이 남성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제 막 2살 난 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양 얼떨떨했던 저에게 남성분 역시 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진 못 들으셨군요. 이런... 그렇죠. 엄연히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아가씨인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쯤까지 하고 인사를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날은 저도 떨떠름하게 일어서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친절하게 바래다 주시는 모습이 이상하게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굵직한 목소리, 짙은 눈썹, 다정해 보이는 눈매 등등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남자에게 그 정도로 호감을 가져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날 때에도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는 거로 어쩔 수 없이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결국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의 교제는 빨라졌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됐지 뭐예요. 당시 많은 게 얼떨떨하고 모르는 게 많았던 저지만 그래도 살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은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내심 가정에 대한 열망이 제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남편과 4살이 된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됐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은 어쩌면 다행이었던 게 4살 이전의 기억은 잘 못하더라고요. 보통 애들의 기억력이 희미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이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나마 생모에 대한 기억이 적은 편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남편이 혼자 몸이 되어 아이를 맡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생모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못돼 먹은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우리 정철이가 몹쓸 고생을 했지. 아유, 저렇게 피덩이를 낳아놓고 아주 대차게 나가버렸다니까. 지는 못 키운다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볼 땐 젊은 놈이랑 눈 맞아서 나간 거 틀림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과 아이가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제 어릴 때 모습과 비슷하게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이란 참 얄궂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과 어머니는 저의 이런 성장 배경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비슷한 걸 경험해서 그런지 이들이 무척 안쓰럽게 느껴졌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마무리가 됐을까요? 그렇게만 살았다고 해도 끝이 좋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경우는 저런 아름다운 다짐을 갖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난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남편은 저를 괴롭게 하진 않았어요.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고 저를 이해해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고 싶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혼을 2번은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기 싫어요. 당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봤으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엄청 힘들 거란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재혼 후에 새로 며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를 들볶아댔고 툭하면 막말을 서슴지 않고 퍼부어댔답니다. 예, 너 그런 꼴로 추레하게 있으면 남자가 집에 들어오다가도 도망가. 난 네 시아버님과 살 때 안 그랬어. 너처럼 그렇게 추하게 있지 않았다고. 어머니의 이런 막말들은 생전 어른 여자인 엄마와의 생활도 잘 안 해봤던 저에게 너무 맵고 괴로운 상처가 됐어요. 그것도 30이 넘어서 재혼한 남자와 살면서 시집살이까지 해야 한다니. 제가 돈 없이 팔려온 것도 아니고 남자 하나 좋아서 온 건데 말이에요. 게다가 맡아서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됐던 아들 승민이는 꽤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답니다.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승민이는 보통 힘든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와서 안아주려고 할 때도 얼마나 울던지 하여간 정말 독하게 울었어요. 안기기 싫어서 제 팔을 깨물기도 하고 밀어대기도 하고 울다가 소변을 봐버려서 툭하면 옷을 갈아입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손주가 새엄마에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 생모보다 새엄마인 제 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디서 저렇게 손 느리고 미련한 게 들어와가지고 네 새엄마 자리를 하겠다고 한다 아주. 아유, 승민아, 네가 봐도 아주 얼척이 없지? 하여간 애미 자리 마땅한 것들이 없다니까. 너도 엄마 소리 하지 마. 이 할미가 더 지켜볼 거야. 그냥 아줌마라고 해. 뭘 엄마는 엄마야. 저렇게 바보 천치처럼 미련하니 일도 못하는데 말이야. 이 말은 정말 저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말이었어요. 저도 어렵게 마음을 잡고 재혼 자리에 와서 한 가정을 이뤘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데리고 있던 아들도 아이를 가져본 적도 출산해 본 적도 없는 제가 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매일 씻기고 놀아주며 살림도 하고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저랑 본인 손주가 친해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그 옆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못마땅하다고 혀를 쯧쯧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찬물로 애 얼굴 씻기면 어떡하냐?
애 아프면 어쩌려고? 아유, 하여간 지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맹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니까 이 모양인 거야. 저러다가 애 잡겠어 아주. 이렇게 어머니는 툭 하면 저한테 면박을 주셨고 몇 번은 남편이 제재를 하기도 했어요. 저기 어머니, 이 사람 너무 고생스럽겠어요. 이제 승민이 안아보고 밥도 먹이고 하는데 그냥 맡겨주세요. 자꾸 그러시니 제가 이 사람 보기 너무 민망하네요. 저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터져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게 그렇게 밉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아끼는 아들이 새로 재혼한 며느리 편을 들어가며 뭐라고 하니 서럽다면서 며칠 끙끙 앓아 누우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잔뜩 삐져있는 어르신을 달래겠다고 비위 맞춰드리고 제 말 안 듣고 손살같이 달아나는 아들내미 잡으러 다니며 너무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툭 하면 아들을 채가시는지 계모는 어쩔 수 없다면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계모들이 그렇게 몰래 지 남편 몰래 애들 꼬집고 한다더라. 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내가 아주 옆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거야. 우리 승민이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볼 거라고. 승민아, 아줌마가 너 괴롭히면 할미한테 일러. 할미가 아주 버릇을 고쳐놓으려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는 승민이를 끼고 놔주시지 않으셨고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는 가정부나 파출부 마냥 끌고 다니셨어요. 저도 참 새벽에 몇 번이나 생수를 들이켜가면서 도망갈까 그냥 살까 고민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잘해줬고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뭣도 모르고 이 결혼에 뛰어들게 된 게 다 이 훤칠한 외모에 다정한 심성을 가진 남편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면 그날 마음은 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가 닥쳐온 것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뒤부터였어요. 새삼 떠올려보니 저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5년이나 버텼던 게 대단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딸네 집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이때 잠깐 한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요 무렵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급작스럽게 우리 집에 불청객 손님이 냅다 찾아들게 됐어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전 정말 단 한 번도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직감이 오는 거예요. 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좌르륵 돋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 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들의 생모 김춘희라는 여자였어요. 이름이야 몇 번 어머니가 원망스럽게 읊조리시는 걸 들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죄다 없애버리고 태우고 찢어버리셨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단번에 알아봤던 건 아무래도 우리 아들과 너무 쏙 닮은 그 눈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게 누구세요? 저는 누군지 알면서도 침을 쓱 삼키며 너무나 긴장한 말투로 말을 걸게 됐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장 고개를 올리더니 제 옆에 심통난 얼굴로 서 있는 우리 아들에게 바로 눈길이 향하더군요. 그러곤 멋대로 확 끌어안고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창 심술 굳고 말도 안 듣는 불통방통의 아들이었지만 낯선 아줌마가 자기를 저렇게 안고 엉엉 울어대니 곧장 겁에 질린 얼굴을 하더군요. 애가 잔뜩 얼어서 저한테 막 손을 뻗치길래 제가 얼른 애를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바로 무서운 얼굴로 돌변한 여자는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자기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넌 뭐야? 아니 뭐야 이 인간. 새 여자라도 얻었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우리 아들 승민이는 나 줘. 나 주라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방네 떠드는 바람에 그만 이 사실은 이 주변에 다 알려지게 됐고요. 우리가 이사가서 3년째 살고 있던 동네는 참 입소문이 빠르더군요. 어찌어찌 그 생모는 쫓아내게 됐지만 아들이 고스란히 잘 다니고 있던 학교에도 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상담을 요청하실 정도였거든요. 저 지금 반에서 도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승민이 어머님이 아니시고 다른 친어머니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별 얘기는 아닌데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듣다가 한 번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때는 너무 허탈하다 못해 한숨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대체 뭔 그리 잘못을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이와 부대끼며 어지간히 엄마 노릇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제 모습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그날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따져보면 저보다는 애가 더 학교에서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때는 정말 여러모로 한계가 느껴져서 남의 집 자식 엄마 하는 노릇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한테 늘 편하게 인사하던 학교 친구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모래성이 스르르 사라지듯 마음이 우수수 무너져 내렸거든요. 얘기 들었어. 승민이 엄마, 승민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아유, 고생이 많네. 난 자기 그런 줄도 몰랐지 뭐야. 나한텐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아무튼 얘네 반에서 그걸 두고 애들이 그렇게 놀리나 봐.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랑 산다고 말이야. 왜 엄마라고 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데 하여간 애들이 못됐어, 그치? 우리 상학이도 내가 엄청 야단쳤어. 여기까지 듣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말 안 들어서 저를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 그닥 제 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말할 거리, 소문거리가 생긴 걸 재밌어하고 신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 진짜 힘들었겠다. 자기는 언제 결혼하게 된 거야? 재혼 자리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더라고.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내 말은, 그러니까, 심사임당만큼 대단하다는 거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보통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봤자, 나중에 꼭 발등에 도끼를 찍잖아. 그거 알면서도 품는 거 대단한 거지. 속으로 마음이 문드러지는데도 다 알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거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뭔가 더 재밌는 거리, 남들과 얘기할 만한 내용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척이나 서글픈 마음으로 이 엄마와도 얘기를 접고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잘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호기심에 놀려대는 말에 꽤나 지쳐 있었던지 그 피로감을 모두 저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더라고요. 꼴 보기도 싫다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말이에요. 승민아, 문 열어봐. 저기 이거라도 먹어. 문 앞에 놔둘게, 응?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아들은 이후로는 저에게 엄마라든지 아줌마라든지 이런 호칭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용건만 제 앞에 툭툭 던져놓기 일쑤였습니다. 나 공책 써야 돼. 1,000원 줘. 내일 학교 갈 때 줘. 이런 식으로 아주 무뚝뚝하게 그것도 짧게 간단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들이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기로 작정한 것 같아서 무척 괴로웠어요.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놨더니 당시 하던 사업이 원만치 않게 굴러가서 그런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참, 당신이랑 승민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참 어렵네. 어머니도 내려가시고 이제 당신이 좀 편해지나 했어. 승민이도 가운데서 눈치 보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인생이 진짜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네.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좀 이해해줘.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남편은 남편대로 밤낮 없이 시달리며 일터로 뛰어나갔었고 나이를 먹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질 게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마음 둘 데가 없었지만 그나마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게 화장품 방판이었어요. 지인이 그런 일을 하다가 저도 관심을 조금 보였는데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용돈벌이를 할 겸 마음의 상처를 딴 쪽으로 식혀볼 겸 시작하게 됐답니다. 이때는 남편도 밖에서 한창 바쁠 때라 저의 이런 일들을 굳이 뭐라 하지 않았었고요. 집에 있는 아들도 학원 다녀와서 간식이나 밥 찾을 때 말곤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밀려났고 어찌 보면 저도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답니다. 이때도 여러 아줌마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가정에서 겪는 희물건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품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참 부질없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나마 방문 판매를 다니면서 아줌마들과 얘기하면서 속도 풀어놓고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겨우겨우 견뎌왔었던 것 같아요.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를 찾는 아줌마 회원들도 생기고 그렇게라도 저는 해소하지 못했다면 아마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네요. 왜냐면 아들은 하도 학교 다니는 걸 힘들어해서 중간에 전학을 한번 시켰는데요. 그곳에서는 그나마 새엄마니 아줌마니 이런 것에 대해선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한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되게 눌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눅 들고 상처 입어 보이는 모습이 티가 났었나 봐요. 나쁜 아이들은 그런 걸 기가 차게 알아채고 또 물어뜯기 시작하더군요. 이때 아들은 정말 많이 지쳐가게 됐어요. 중학교도 안 가겠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싫어. 중학교 안 갈 거야. 동네 형 보니까 검정고시 같은 것도 잘만 하더만. 그거 해도 되니까 나 학교 안 다녀. 이게 몰라. 아줌마 짜증나니까 나가. 그러면서 방문을 닫아버리는 아들을 보며 전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때는 남편이 매를 두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쓰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남편이 있는 데에서도 저에게 버릇없이 구는 모습을 보더니 매를 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아본 아들은 그 시간이 더더욱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 같고요. 이때 군말 없이 중학교에 진학하긴 했지만 가서는 더더욱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불현듯 아주 갑자기 다급하게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만큼 진절이 나는 게 없었거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 대한 문제였고 애지간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민이 어머니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승민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이 말에 저는 곧장 외출 준비를 하다가 다 취소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혹여나 괴롭힘이라도 당해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더니 그나마 그건 아니었는데 대신 엄청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운동장에서 기구를 타고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크게 다치게 됐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엉망이 되고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철철 끓어오르는 가슴을 겨우 달래가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이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아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80cm까지 자라서 저보다 훌쩍 크고 손도 두툼하고 컸는데 여전히 속은 애 같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손이 많이 갔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퉁퉁거렸고 호칭은 제대로 붙이지도 않았어요. 아, 나 여기 너무 아픈데 또 치료받아야 돼요? 아줌마, 아니, 아무튼 입원만 갈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낫겠지 뭐.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치료도 안 받으려고 했고 그걸 억지로 저는 생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덩치 큰 애가 여기저기 수술을 받고 얼굴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다 늙겠더라고요. 실제로 거울을 보니까 여기저기 주름살도 늘고 인상을 얼마나 찡그리고 다녔는지 미간 쪽도 움푹 패여있고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사고를 치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사과하러 다니는 것도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바쁘던 사이 정말 너무 한계가 오는데 그제서 남편은 집에 좀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잘 못 왔고 제깍제깍 월급만 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가정에 신경을 쓰고 시간이 생기면서 저와 잘 안 맞는 아들의 사이를 어설프게 맞추려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말라 했어요. 당신 그러다가 나랑 승민이 사이는 더 덧나. 그냥 놔둬 제발.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이러면 되려다가도 안 된다고. 그 말에 남편은 좀 서운했는지 외려 저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아들 하나만으로도 죽겠는데 절 왜 그리 괴롭히는 걸까요? 왜 나만 빼고 그러는 거야? 난 당신이랑 재혼하고 오로지 당신과 승민이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왔어. 둘을 고생시키지도 않겠다고 돈만 벌었다고.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머니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 이제 나도 좀 당신과 승민이랑 복작복작 지내보려고 애쓴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딱 잘라서 하는 거야? 난 감정도 없어? 잘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이때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지지해주길 바랐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까 혼자 삭혀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불쑥 나타나는 남편은 억지로 해결을 하겠다고 괜히 일을 더 키워왔거든요. 엄하게 애를 야단쳐가지고 더 밖으로 돌게 만든다거나 제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쳐서 그런 거라고 애가 더 원망하거나 말이죠. 저도 너무나 한계가 오고 다 싫어져서 한동안 넋놓고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놈의 녀석이 대뜸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독립을 하겠다나요? 우리한테 이런저런 동의도 얻지 않고 대학을 지방으로 가더니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결코 편치 않은 마음을 안고서 남편과 둘이 졸지에 남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 사이도 썩 퍼즐이 잘 맞진 않았어요. 당신 먹고 남은 음식은 다시 넣지 말고 그대로 버려줘. 이거 다 금방 상해버리고 탈난다고. 이러면 내가 일을 2번 하게 되잖아.
정말 아주 간단한 필요해서 하게 되는 말도 남편은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마치 여자들이 따지듯이 저한테 불만을 표하더군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 승민이 나가고 나니 아주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쯤 되니 저도 갱년기고 남편도 갱년기고 둘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깊은 우울감이 제게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이미 무너질 만한 이유는 진즉 재혼 초기부터 있었죠. 하지만 오로지 정신력으로 힘겹게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 보고자 노력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비로소 크게 비명소리를 내면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어느새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거의 20여 년이 다 돼갈 때였기 때문에 굳이 일을 벌리고 싶진 않았어요. 조용조용하게 모든 게 무던하게 지나가길 바랐답니다. 그나마 방문 판매라는 일을 쥐고 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나갈 직장이 있었고 남편과 매일 마주치지는 않게 됐어요. 그 사이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하더니 혼자 살기는 너무 버겁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생인 형편으로 알바비랑 우리가 주는 용돈 갖고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크게 우리 세 가족의 모양이 보기 좋아진 건 아니고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 서로 조심하고 같이 부딪히지 않고 마주하는 일이 적도록 하며 살았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쭉 더 같이 사는 동안 아들은 묵묵하게 자기 할 일들에 대한 보고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다녀오고 본가에 들어온 이후 지도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지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이후 취업해서 뜬금없는 보고를 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어색했어요. 저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결혼했으면 해요. 아버지도 같이 들어주세요. 저 결혼 생각한 친구가 있다고요. 무뚝뚝하게 쓱 보고만 하고 그대로 출근한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어버린 저와 남편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정말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뒷모습을 보며 또 나는 이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고로 뭘 해야 할지 나름의 정보들을 또 캐러 다녔지 뭐예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들, 딸 시집상가 보낸 거래처 손님이나 직원들에게도 팁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무던한 노력이랄까 아니면 아예 저 멀리 제가 재혼을 했던 그 시절부터 굳건하게 다져놓은 마음을 한순간에 후 하고 불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들 눈에 봐도 이건 충격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날 아들의 핸드폰에서 아주 놀랍고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저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단어였지만 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단어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아들을 보며 그걸 주워서 주려던 차에 제 손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 거예요. 직전 통화 버튼이 있는 창이 보여졌는데 거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6글자로 적혀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파출부 아줌마라는 단어 말이에요. 처음엔 이게 뭔가 했죠. 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인가 아니면 뭘까 하면서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다가 저는 도통 남의 핸드폰 같은 걸 보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단어를 눌러봤는데요. 세상에 말이죠. 정말 기함하고 경악할 만한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단어를 눌렀을 때 바로 밑에 차르르 뜨는 휴대전화 번호가 저에게 너무 익숙한 숫자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그 파출부 아줌마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라는 사람을 지칭했던 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로서 이래저래 끌고 왔던 저를 아들은 그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저도 모르게 외마디로 뭐라뭐라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깨버린 아들은 일어나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주세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낚아채 가더니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눈이 커져서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눈동자가 이래저래 마구 움직이면서 흔들리더니 이내 눈을 꽉 감고 체념한 듯 입을 꼭 다무는 거예요. 파출부 아줌마라는 단어로 저장해두었음을 저도 알고 아들도 알고 그냥 만천하에 서로가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후로 저는 아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아들이 있는 공간을 청소해주는 건 똑같았어요. 아들이 엄청 곤란한 얼굴로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던 상견례 자리도 평범하게 다녀왔고요. 하지만 그 외에 사적인 말은 전혀 섞지 않았어요.
아들답지 않게 저를 몇 번 불러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하여간 저는 이 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에 대해 오픈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정신과를 예약해서 제 얘기를 털어놓고 썩 시원치 않은 해결책만 받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더 화만 나더라고요. 끙끙 앓고 있다가 누군가 어디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강연을 한다길래 거기도 들려봤었어요. 그냥 듣고 있는 그 1시간만 조금 나아질 뿐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후로 길을 걷다가도 멈춰서서 가슴을 괜히 치기도 하고 그냥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후에 아들이 어줍지 않게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면서 결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하는데도 전 대충 말을 했어요.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줘. 몸이 안 좋아서 그만 들어갈게. 이처럼 저는 도저히 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아들에 대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욕을 먹었다면 모를까 정말 길가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온갖 수치와 창피를 당한 양 저에겐 너무나 큰 치욕적인 상처였어요. 파출부 아줌마라니 그렇게 온갖 수모와 힘듦을 견뎌내고 자기 생모보다 더 제 시간과 살을 내어주며 키워왔다고요. 그런 저를 밥 주고 집 치워주고 뒤치다꺼리 해주는 파출부 아줌마라고 저장을 해두다니 저는 그냥 아줌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나고 관련된 단어만 봐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 해먹겠더라고요. 정말. 내 몇십 년의 인생을 그런 허접한 단어로 일축시켜버린 아들을 보며 쫓아가서 어떻게 한풀이를 하고 욕지기를 던져야 할지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반박이나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너 하자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대답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걸 복수라고 부른다면 복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제가 생각한 것은 결혼식 당일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며칠 뒤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뭔 사단이 나던지 이 나이에 황혼이혼을 하거나 다 뒤집건 간에 갈 때까지 가보자. 대신 모든 불씨는 내가 던져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누군가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억울함이 뒤엉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결혼식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문자로 보내오고 A4 용지로 뽑아서 정리해오며 제 눈치를 한참 보고 있으니 더더욱 가기 싫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칼을 갈고 악물고 모든 행사를 해줄 것 마냥 다 오케이 해두고 맞춰두고는 당일날 아침이 되어 남편 먼저 보냈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설렁설렁 처리할 것인지는 다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어디 운전해서 가평 쪽이라도 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타니 운전대를 잡고 잠깐 멍하니 창문 밖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 안에서 한참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운전을 해서 미리 찾아놓았던 외부 장소로 가려는데 온몸이 그리 막 경쾌하게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그대로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있었다가 걸려오는 전화들을 뒤집어 놨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는 사이 시간은 참 감질나게 움직이더군요. 세상에는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딱 그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은 운전대로 아들의 예식장을 향해 움직이게 됐답니다. 복수의 방향을 바꿔서 예식장에서 직접 깽판을 칠 심산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대단한 결심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에 이끌리듯이 갔던 것 같네요. 아들이 제일 행복에 젖어 있는 그날 마치 감전이라도 되듯 모든 행복의 불을 다 꺼트려버리자는 야무진 다짐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일단은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만큼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는 예식장에 도착을 했고요. 왜 늦게 왔냐며 툴툴거리는 남편을 대충 무시하고 예식장에서 제 할 일을 하게 됐어요. 내내 죽은 눈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대로 장단은 맞춰주면서 말이죠. 10몇 년 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엄연히 혼주니까 앞장서서 인사를 하고 다시 생각해도 내가 왜 왔나 싶어서 괜히 머리가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그런 차에 간만에 만난 시댁 먼 어른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던진 그 말이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후벼 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썼어. 승민 엄마가 아주 애썼어. 정원치 키우느라 보통 애를 쓴 게 아니야. 이 말에 온갖 것들을 누덕누덕 발라서 세팅해둔 제 메이크업이 번질 뻔했어요.
울컥하며 올라오는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 더 이상하고 기묘한 모양새가 벌어졌으니 예식을 진행하면서 주례가 이어지고 모든 게 순서대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남들 보면 참 평범한 인사차례였는데 아들이 처가 쪽 먼저 와서 꾸벅 절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와서 제 쪽에 와서 저를 넙죽 엎드려서 했어요. 이때도 저는 코로 숨을 겨우 들이쉬어가며 아들의 그런 모습을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보려고 했답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사회자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아드님이 어머님께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나 봅니다. 절 한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부모님 사랑을 어떻게 그거 하나만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는 거예요. 제 몸이 한번 휘청할 정도로 와락 껴안는데 정말 제 눈도 다 튀어나올 뻔했어요. 이때 사회자는 더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아이고, 아드님이 아버님은 쏙 빼고 어머님만 안아드리네요. 아버님 서운하시겠어요. 하긴 그래요.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면 엄마가 더 애틋하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니가 많이 우시네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 눈에서 뭐가 줄줄줄 흐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비처럼 뜨겁게 눈 주변으로 타고 흐르는지 눈을 뜰 수 없어 시릴 정도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귀에다가 대고 겨우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어헉 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게 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아들은 그렇게 저를 한 번 더 꽉 끌어안더니 눈가를 매만지고는 다시 며느리 곁으로 가서 서더라고요. 이때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가가 시리고 따끔거렸어요. 겨우 옆을 보니 남편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데 남편 역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울었던 건가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갑자기 전해져 온 어린 날 제가 엉겁결에 받아서 안아봤던 아들이 성장한 엄청난 무게란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익숙하고 낯설면서도 코에 익은 냄새와 무게들이었어요. 그게 제 온몸에 훅 전해지는 순간 아들에게 쌓여있고 억울하고 울컥했던 그 분노와 미움들이 힘없이 주저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과 나 사이에 분명히 돌덩이 같은 뭔가가 생겨버렸지만 그게 왜 생겼고 어쩌다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어영부영이라도 허물어졌으면 된 거다. 그런 마음만 남게 됐어요. 아마 이유가 있었으려니 그냥 그 이상은 더 생각하지 않기로 제 딴에 그날 그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이웃과 아들이 신혼여행을 갔을 무렵 남편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승민이가 결혼 며칠 전에 나한테 결국 말을 하더라고. 당신이랑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면서 말이야. 근데 또 그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은 게 실수는 아니었나 봐. 그놈 자식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지도 잘 모르겠다고. 대학생 때 한창 반항하는 마음에 저렇게 적어놨던 걸 까먹고 있었나 봐. 저 자식이 뭐 절절한 사랑을 갖고 엄마 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마음이 있긴 있어. 당신이 좀 봐줘. 부탁할게. 그 자식 결혼식 날 부모한테 인사 순서 때 나한텐 안 오고 당신한텐 갔잖아. 그런 말 다 한 거야. 그걸로 당신이 용서 좀 해주라. 응?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그냥 더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요. 사실 전 곧 죽어도 그날 가기 싫어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혼자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뭐도 했다지만 정말 그날 알 수 없는 힘에 뭔가 밀리듯이 운전을 해서 결혼식에 갔거든요. 가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아들을 골탕 먹이고 내 억울함을 보상받겠다는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안 가고 곤란하게 했다고 한들 누가 저를 욕할 수 있겠냐만 저라는 인간의 성향과 살아온 모습으로는 그냥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 역시 제가 꼭 그 자리에 있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전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뭘 더 어떻게 하고 대단한 마무리가 필요하나 이거면 됐다 이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저와 아들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싶거든요. 핏줄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라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의 인간관계들이 있으니까요.
뭔가 대단한 결론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어 죄송하지만 더 잘 표현할 글재주가 없네요. 격렬하게 복수를 했거나 하는 읽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살면서 어떤 기이한 문턱까지 갔다가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말게 되는 변수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심적으로 어떤 깊고 깊은 숲속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정신을 되찾고 다시 살아온 기분이 들어요. 부족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